이 충남인권조례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충남도민이 인권조례라는 것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전국의 인권위원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함께 막아서서 최소한 사회적 합의로서 인권조례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자리임을 확인하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연임 인사말을 드는 일부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주영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는 토론회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실 것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예. 여기 시계가 내부에는 시계가 없군요. 좀 전에 소개받은 충남 인권위원회 우주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린 토론회입니다. 주제 발표자 3분만 있고요.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토론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토론이라는 것은 꼭 지지 찬성의 토론만 이 토론이 아니죠.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인권 조례와 관련된 좀 건설적인 모범적인 토론회가 오늘 되기를 먼저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인권 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 참 이 주제를 잡는데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인권조례를 우리가 헌법적 관점에서 또 우리가 법률적 관점에서 한번 비추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조례의 폐지에 가장 직접적인 어떤 동기가 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게 차별과 협오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을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인권조례라는 규범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지만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이게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주제를 3가지로 잡아서 발제자를 모시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장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소수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토론을 함께 해주시고요. 또 혹시나 어떤 오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이제 2시간 잡혀 있고요. 4시까지요. 이 주제 발표자는 20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먼저 다 듣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을 모셨는데 한 분씩 발표하실 때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헌법과 인권조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예, 박병섭 상지대 법학부 교수님이시고 이제 헌법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강원도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에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벌써 충남도를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고 계속 뜨거운 관심을 갖고 이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헌법과 인권조례 중에 이제 제가 이 인권조례가 일종의 되는 건가요? 어디가 있나? 됐네. 예. 이 조례도 이 법 형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이 최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 헌법과 관련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헌법 하게 되면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이런 걸 헌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헌법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민주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0조는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의사결정 방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나중에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다수결 원칙에 정하는 게 형식인데 특히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형식으로만 보지 않고 즉 다수가 손들어서 찬성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유, 평등, 정의, 복지 이런 내용이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하고 민주주의 관계를 보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즉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우리 뭐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법 체계가 이제 독일 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헌법은 이 조항이 1조입니다. 똑같은 조항이. 즉 독일 헌법은 바로 이 조항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 그게 가장 적절한 수단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권 얘기를 할 때 모든 사회과학적 개념이 그렇듯이 이 개념의 역사성을 봐야 되겠는데 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역사를 보면 이 근대 인권 사상은 소위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사실 이 근대 인권 사상에 기반이 됐고 저는 참 유감스럽게 이 근대 인권 사상의 핵심이 됐던 우리 개신교의 일부가 인권을 정면을 부인하는 이런 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하셨다. 라고부터 나중에는 이제 종교적인 체험을 벗어나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근대 인권 사상의 핵심을 이루게 됐고 이게 결국은 계몽 사상을 이어지고 근대 시민혁명이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거군요. 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중세 사회가 국가주의나 집단주의라 그러면 이제는 이 개인이 국가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루소의 사회경론에 의하면 이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들이 혼자서 힘으로는 자기 인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즉 국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자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의 인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를 세웠고 그건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한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듯이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 때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 그 문서가 바로 헌법이라는 겁니다. 이 헌법은 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로 한 게 아니라 문서로 쓰고,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 헌법 조문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맞다, 네 인권 맞다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국가가 지켜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상대주의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제 이 유럽 사회도 신구교의 갈등이 심해져서 뭐 서로 뭐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싸웠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교 국가와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교 국가들 사이에 국제 전쟁이 벌어져서 30년 전쟁이라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 화해를 하면서 소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사실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게 인권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정신적 자유를 발전하게 되는데, 이 우리 근대적 인권에서 상대주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세 사회는 가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었죠.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이 하나고 분쟁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 근대 이후에는 종교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공존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내가 상대방을 인정했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옳지만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 뭐 합리적인 이상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소위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우리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소위 동성애 문제 이런 부분도 동성애 반대하는 거 개개인의 가치관일 수 있죠. 이 가치관을 남한테 강요하는 것은 근대 헌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즉 우리 근대 헌법 정신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근대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권 문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독재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뭐 국가 권력에 수행당하고 이거 인권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많지만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개인끼리의 인권 침해가 많은데, 물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 사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 침해가 생기지만, 특히 자기의 가치관을 남한테 강요하려는 데서 갈등이 생기고 인권의 침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자기가 옳을 수 있지만 옳은 걸 남한테 강요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거, 이걸 관용의 정신에 의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의 문제는 구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대주의 정신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현대적 인권의 면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전에 이태리나 일본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이 전체주의가 석권하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을 정면으로 짓밟는 범죄들이 일어나게 됐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인권의 초실정법적 자연권성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실정법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즉 국가나 법이 그 사람한테 인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인 이유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만 국가 권력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우리 헌법 10조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경향은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이 전체주의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 분쟁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목적 하에서 유엔이 탄생을 했고,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1948년 인권선언 이후 그다음에 인권 규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즉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 동남미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차원을 통해서, 즉 지역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그 유엔에서 권고를 해서 이 기존의 기구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데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사법부가 그걸 관장을 하잖아요. 인권이 침해당하면 개인기능 민사소송, 그다음에 범죄하면 형사소송,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인권을 침해하면 행정소송. 이런 전통적인 사법부에 의한 인권 구제 말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게 또 하나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행정사법 입법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을 둬서 인권 문제를 챙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인권위원회에서 공고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지방 단위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듯이 사실 민주주의도 자기의 삶, 일상적인 삶과 관련돼서 실현이 되듯이 인권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차원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인권 보장의 지방화와 관련돼서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9년에 광주시를 시작으로 인권 조례가 제정되다가 특히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인권 조례의 헌법적 근거는 여러 번 인용되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럴 때 국가라는 것은 중앙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권력,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공권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공권력이라는 건 중앙 정부의 권력일 수도 있고 지방 정부의 권력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이 권력이라는 게 직장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지방 정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제처에서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실행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조례 대상인 자치 사무에 해당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인권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분도 인권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필요 없다. 국가인권위에서 하면 된다.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에서 두 번이나 인권 사무는 국가 사무가 아니고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국가 사무, 고유 사무가 막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중첩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즉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작용되는 데는 당연히 그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인권과 관련되어 있고, 당연히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인권 조례가 이런 헌법적 근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 조례가 조정이 되면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 지방정부가 어떻게 인권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행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인권보호관제도, 인권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항들을 보면요, 헌법이나 국제인권기금이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두어서 그거를 지방 차원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권조례를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민들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다. 이게 공식적인 제안 이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도에 배포된 회의로, 보도자료 회의로, 뭐 신문 인터뷰 이런 걸 봐도 도민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을 초래했는지가 참 분명치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보니까 결국은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자기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한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인권조례를 폐지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 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일단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즉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충남도민 인권선언 저희 1조에 이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데 있는데 조례 8조에서 이 인권선언의 이행을 이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얘기할 거는 이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1조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국제인권규범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국제인권위원회 법이 아예 인권보장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문명사 얘기도 하고 OECD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 국제사회가 인정된 원칙인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별, 종교를 예시한 거고 우리 헌법 11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입니다. 2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는 뭐 새로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다시 한번 거기다가 확인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부정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법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조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폐지됩니까? 폐지 안 되죠. 인권조를 폐지했다고 해서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인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폐지한 다음에는 앞으로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폐지하면 안 되는 건데 폐지를 해놓고서 이 법에 따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하시는 분도 아마 좀 잘 모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일단 법리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다는 말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과 인권조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즘에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지방분권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이 지방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거는 우리 지방정부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많이 이양을 해서 실제로 주민의 삶의 향상, 즉 인권의 향상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당연히 인권 문제도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챙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충남도의 의장님을 한 면담했더니 굉장히 그 지방분권을 주장하시더라고요. 뭐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굉장히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많이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이번 개헌 때는 지방분권을 좀 관찰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권조를 폐지하고 앞으로 인권 문제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중앙에서 알아서 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라. 라고 하면서 지방분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권한을 주장하려면 그 권한은 무엇을 위한 권한인가? 즉 충남도청이 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는 충남도민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업무를 방기를 하면 그거는 지방분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보면 이 헌법 117조 제1항 이 조례 사실 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오동석 교수님도 전문가시기도 한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헌법 법률 밑에 조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하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어떤 탈중앙화라는 면도 있지만 탈중앙한다 그래서 지방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에서 손들고 막 하라는 게 아니죠. 헌법과 법률,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보편적 기준 안에서 지방 행정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즉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의결이기 때문에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 111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반되고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1호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조례 폐지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만들고 있는 건 어떻게 되냐? 있는 걸 폐지하는 건 어떻게 되냐? 안 만들고 있는 건 미흡한 거지만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를 폐지로 돌아가는 거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10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제2후보가 돼 있고 이게 혹시 불행하게도 재의결이 되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법령 위반으로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무효가 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인권 교육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어떤 의미에서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단체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선출직 의원들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물론 여기서 뭐 교육이라고 해서 뭐 강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게보다는 이 조례 폐지 조례를 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 토론하는 회의록도 보면 너무 잘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인권 감수성이 문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이 인권에 관한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 혹은 교육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이런 해프닝도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냥 헌법 제정하고 뭐 시행하면 되는 건 줄 알겠지만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 1789년 불란서 대혁명 이전에도 물론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도 100년, 200년을 거쳐서 사실 이 동성애자의 문제도 이미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이 문명 사회가 관용의 정신을 인권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이 관용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을 실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한 5분 정도 더 쓰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들 잘 들으셨겠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이미 종교개혁 정신에서부터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종교개혁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이것이 오늘날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인권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지, 인권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천부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서두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인권의 우리가 보편성,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보편적 가치를 더욱더 현장에서 잘 보장하고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들은, 그것이 뭐 인권 조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자체를 거부한다는 자체는 그것이 이미 헌법 위반이요 법률 위반이고 기독교 정신에도 반한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의 헌법적 죄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는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또 경기도 현재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다 취소하고 기꺼이 이렇게 또 발제까지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발제를 맡게 돼가지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박병석 교수님의 말씀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간략하게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이제 헌법적 죄책이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 못하시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헌법적인 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헌법적인 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흔히 법에서 말하는 시효의 문제가 없이 언제라도 다시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치 청산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얼마나 이제 중대한 죄이고, 또 그런 책임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제하고, 또 그 죄를 짓게 한 이른바 요즘 미투운동과 관련해서도 방관자들이 이제 져야 되는 책임이 이제 이른바 민주 시민으로서의, 민주공화국을 살아가는 주권자로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점이 뭐 제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폐지 시도, 아직 이제 뭐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모색하는 것 자체, 시도한 것 자체가 저는 헌법적인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차별과 혐오가 이제 드러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 죄책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의 과정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조례 폐지 청구를 이제 했었던 거고, 폐지 이제 청구에서의 여러 가지 그 주장들, 그리고 17쪽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폐지 안을 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섰던 도의원들이 했었던 발언, 예를 들면 17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만, 인권조례는 동성연애에 관한 권리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이것 자체가 인권이고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고요, 정치인이고 공권력의 공무원인 거죠. 정부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정교분리 내지 국교 부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또는 인권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반종교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이제 크나큰 헌법 위반의 이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이걸 옮기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그걸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번째 쪽에 가시면
그 차별과 혐오를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그러한 이제 근거도 사실은 이미 물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절대적인 뭐 그 옳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류 사회에서 내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기각된 이런 이제 주장들 그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비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근거들에 의존해서 실질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넘어서서 사실은 인권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은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째 교시는 차별은 평등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인 함적인 근거도 없고 하는 것 없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불평등에 처우하고 그런 처우를 조장하고 오히려 표현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헌법적으로 이제 위반되는 이런 내용인 것인 거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시적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법에 당장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사유에 의해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그렇고 국제인권규범도 거기에 성적 정체성 내지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설령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예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해당한다라고는 이제 외국의 경우 같은 이제 증오범죄법 물론 이제 증오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할 뿐인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당장 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헌법적 책임은 그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소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없이 언제든지 소환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고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죄는 물론 이제 늘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째 쪽에 가시면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혐오 표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얼마나 반인권적인지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얻어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표현 행위가 단순히 표현 행위에 그치지 않고 표현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게 폐지안을 의결하는 것도 하나 이제 사실상 공권력의 작용인 거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혐오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그 여지조차도 없는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은 이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 그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그때 드러났던 여러 가지 표현들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불가피하게 뭐 일부라고 이제 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일부이겠죠. 다양한 이런 종교적 입장을 가진 단체들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의 단체가 주동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 이제 조례 폐지를 청구할 때 이제 청구 사유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21조에 그냥 옮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뭐 하나의 주장으로서는 뭐 성립할 수 개인적인 주장으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것들을 공론화하는 것 내지는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이제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적인 이제 자기결정권의 문제,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22쪽에 가시면 대법원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앞에 뭐 조례 폐지를 청구하면서 나타났던 이제 근거들에 대한 뭐 우리 국가의 일정 기관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제 공식적 입장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의 성을 종래에는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서 결정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이외에 스스로의 인식, 이른바 성적인 자기결정권 그리고 그것의 밑바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성적인 자기결정의 문제, 성적인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판결이긴 하지만 뭐 미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사적인 삶을 존중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도 도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62년 헌법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48년 헌법에 전 세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약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인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동성애적인 그런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엄권도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다른 개인의 어쨌든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조장하거나 뭐 이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내지는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약속이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에 합하는 그런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동성애를 하나의 이제 병적인 질환으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70년대는 물론이고 최근에 있어서도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뭐 에이즈 내지 이제 HIV 감염과 관련해서도 꼭 동성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것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유엔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들에서 오히려 더 유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건 뭐 꼭 동성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이제 인권적인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잘 보장을 할 때에만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권을 잘 보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예의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좀 더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물 심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동성애라고 하는 문구를 이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제 사법부는 이제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 안에 인권을 가둬두느냐 아니면 인권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냐의 시각의 차이인 것이겠고요. 헌법은 어쨌든 주로는 인권의 관점을 끊임없이 증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고 지방 정부에게도 지우고 있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일반 사조직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정부도 그런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26조에 가시면 그 조례와 법률 간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헌법은 항상 사실 이제 헌법 아래에 이게 그릇 쌓기 같은 논리로 제가 여러 번 써먹는 건데 이제 헌법 아래에 이제 국제 인권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어쨌든 정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국제적으로 같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당연히 안고 있는 거죠. 근데 헌법이 이제 그 하위법인 법률에 대해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헌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법률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아까 헌법 10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진을 위해서 더 높은 기준을 계속 쌓아가도록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권 증진의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역진하는 거 우리 FTA 할 때 FTA 규정에서는 역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인류사적 관점에서도 이게 역진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은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이 인권을 증진하는 면에 있어서 법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인권을 증진을 계속적으로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 조례는 당연히 법률이라고 하는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에 의해서 이제 위로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열린 토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계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적 어떤 인류사적인 어떤 성과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파시즘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일정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 후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유죠.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또 종교의 자유에 보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는 정통이냐 이단냐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논쟁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조직을 이용해서 내지는 종교적인 교리나 이것들을 정치적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헌법의 규범에 의해서 국교를 부인함과 아울러서 종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념의 정당을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종교 조직 자체 내지는 종교 교리 자체를 정당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주장으로 끌고 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반인 것인 거죠. 그것이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근데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관심했던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을 엄중하게 준수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엄격하게 종교자를 최대한 보장을 하되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종교를 이유로 해서 정치인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또 순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과 충돌이 일으킬 때 크나큰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죄책을 묻는 문제는 꼭 형사 처벌이다 이런 것에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헌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결국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은 죄는 이제 과거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고 책임은 향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일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어쨌든 명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고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게 나라냐라고 이제 외쳤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그동안 유예되었던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등의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확장해 나가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재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이미 어쨌든 뭐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대착오적인 어쨌든 아까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이미 드러난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도 없고 되담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길은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지사는 설령 재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재해결을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을 다시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이 심판대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법원이 인권을 증진하는, 촉진하는 또는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판대에 올리는 거고요. 대법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대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다시 심판하는 것일 거고요. 헌재가 만약 설령 많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들이 결국은 헌법을 다시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잘잘못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인권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문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이 과연 그 나중인지 지금은 그럼 아직도 여전히 나중에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개헌을 한다는데 개헌의 헌법에 아무리 아까 종교 분리니 뭐 차별 금지니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전체적인 주제인 것처럼 헌법이 우리의 삶을 당장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어쨌든 발언을 잘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걸 다 좌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인 입장들을 밝혀나가고, 향후에 정부에도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인권 업무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지방 분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어쨌든 장관들과의 협의하에 일정한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권적인 관점에서 헌법적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예,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 교수님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예. 아유, 오히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빨리 이게 발표를 하셨지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마 뭐 제가 재차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는 됐으리라고 보는데, 인상적으로 이제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 평등에 대치되는 게 차별인데, 불합리한 차별이나 근거 없는 차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과 법률과 이제 조례의 이제 그 규범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조례야말로 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와닿는 말입니다, 그죠? 헌법 법률로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조례가 커버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헌법은 허용한다 하는 입장인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짚어주셨고, 우리 사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헌법적인 우리가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떠한 죄책에 해당되는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차별 없는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이 조례와의 관계, 인권 조례와는 어떤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김혜영 천안 여성의 전화 대표신데요. 요즘 이 인권조례 폐지 때문에 인권 지키기 위한 행동, 충남 인권 행동에 함께 하셔서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충남 아산에 현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안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인권 조례 지키기 운동을 제가 하면서 이제는 봤던 것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인권조례라는 게 사실 그 많은 그 도민들,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인권조례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물론 이제 인권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이제 그쪽에서 들고 있는 폐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 인권조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는 에이즈의 어떤 그 주범들이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그분들의 어떤 그 표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회, 자기네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마다 그 플래카드를 다 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구를.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뭐였냐면은 이슬람을 조장하는 인권조례,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막 충남 곳곳에 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사실 충남 곳곳에 플랜카드가 동일한 문구에 플랜카드가 붙여 있을 때는 선거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 플랜카드가 충남 시군 각 지역마다 이게 걸려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내내 걸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고,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제는 자꾸 얘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느낀, 그러니까 사실 그 성소수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고, 그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그 소수인데, 이분들이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제가 이제는 있는 그 천안 여성의 전화에는 그 한부모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부모 동아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혼하신 분들이 많고,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들이 이제는 이혼한 그 남자 쪽에서 부양비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일을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면은, 자기가 동사무소를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한부모한테 지급하는 그런 급여인가 이런 게 있대요. 있는데 이제 그분이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자기를 이제 부를 때 뭐 한부모 나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사람들 많은데 한부모 해당하는 분 나오세요 이랬을 때 자기가 너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한부모라는 게 딱 드러나게 하는 순간 굉장히 그거를 자기가 그런 느낌을, 이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낙인 찍힌다 이런 느낌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거길 나가지 못하고 그 동사무소 직원을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금 인권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다수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성소수자도 여기서 이제 부각돼서 그렇긴 하지만 뭐 장애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이주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주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번에 우리 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이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중에서 노동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 각각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 그 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이분들을 보호해주고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그분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이거를 내가 지켜야겠다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식이냐면은 인권조례라는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인권조례가 뭔가 이렇게 또 반문이 되는 거고, 되게 이제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도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 특히 충남의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교회, 예를 들면 뭐 시골마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는 시골에도 교회가 뭐 2개씩 된다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듣는 신자들은 당연히 목사님이 서명하라 그러면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권조례 폐지 이거를 위해서 동성애도 조정하고 이건 기독교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다 서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한 게 벌써 거의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서명부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은 순간 이 도의원들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 인권조례 이거를 자기가 폐지하는데 이 돈을 들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어떻게 이렇게 그 시간표도 딱 맞췄습니다. 사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서명 명부도 제출을 했고요. 서명 명부 제출하는 순간 도의회에서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인권조례 폐지할 때도 처음에는 그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자기네가 만든 인권조례인데 이거를 왜 폐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으니까 그거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막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막 그분들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전격적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권 조례라는 게 많은 분들한테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려면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혐오 발언을 막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에다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인권 교육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인권 조례가 뭐고 그다음에 인권 조례라는 것이 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 거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이게 좀 인권 교육들이 곳곳에 정말 몇몇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데 성희롱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권 교육도 이것도 좀 정기화 시켜가지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은 이주민 자녀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주민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벌써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뭔가 교육도 있어야 하고 보호해 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면은 또 지금처럼 인권 조례가 만약 폐지되고 다시 후퇴된다면 이게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꾸 걱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 인권 조례 지키기 운동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인권 조례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력이 안 되니까 각 단위별로 자기 운동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성 운동을 하고 또 다른 분은 무슨 또 참여자치 운동을 이렇게 각자 자기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인권 조례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몇 사람이 막 그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나서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좀 확산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운동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아산에서도 그 아산 인권조례 물론 저는 그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 폐지하는 부결을 시켰는데 내일 본회의 때 또 그 몇 분이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대요. 그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내일 28일 내일인데 내일 그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우리가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이제는 민주당 공천 탈락하신 분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남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지만 충남에서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단체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이게 뭔가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인권 조례 지키기 운동, 이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느라고 짧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영 대표님의 말씀은 우선 이제 이 인권조례 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하는 이제 현실의 문제를 짚어보셨고요. 특히 이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동성애와 바로 연관을 시켜서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인권조례다라는 이 단순 구조로 주장되고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하고 무관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하는 것을 사실 심지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례도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전개된 그 7만 8천여 명의 서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 지적.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식사를 여러 사람들과 하면서 여기에 서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명했냐, 왜 서명했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육, 인권은 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결국 인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교육을 강조해 주셨는데 인권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권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원고에 보시면 38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조직과 예산을 세우게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인권 규범이다, 인권 조례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발표, 노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오늘 토론회의 이 주된 목적은요, 세 분의 발제자의 뭐 귀한 말씀을 듣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좀 열띤 토론을 저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다만 어떤 개인적인 공격을 위한 의견 개진은 삼가 주시고,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든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본인의 주장도 뭐 펼칠 수 있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금 4시까지이기 때문에요. 한 30여 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30분을 다 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참여가 떨어지면 일찍 끝낼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이크 준비됐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 드시고 본인의 간략한 소개와 혹시 질문이라면 누가 답변을 해주실 건지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사실 이 열린 토론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좀 손을 드시죠. 예.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괜찮고요. 예. 전부 다 이 세 분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만 있나요? 얘기는 재미없는데 이게 또 열린 토론회가 이게 재미가 없게 되네요. 이게. 그러세요. 그래도 혹시 뭐 의견을 좀 질문이나 의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회자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 노동 안전사도 되죠. 네네. 네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지금은 이제 폐쇄됐죠. 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하는 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조장하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에 대해서 교육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폐쇄됐고요.
폐쇄되면서 바로 이제 충남 인권조례에 불이 확 붙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헌법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이게 인력과 예산과 엄청난 낭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몇몇 의원들 내지는 의회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할 소지가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소도 폐쇄되고 인권조례마저 폐지가 된다면 이건 법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개헌 내지는 이거 할 때 이거 좀 완충작용 내지는 막을 수 있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에 이거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동의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없애요. 이러면 이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가 다 낭비되고 정책은 후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가 종교를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재 조치가 이번 기회에 좀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 앞에 계신 교수님께서 혹시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에게 질문하신 거죠? 네, 한 번만 해주셔도 돼요. 예, 그 본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두 분이 나눠서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오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제가 헌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선열들의 어떤 독립투쟁,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근대 헌법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서구의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면 막 적용이 되고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아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법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투쟁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 거고 어떤 면에서는 투쟁에 비해서 우리한테는 주어졌던 일단 근대 법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냥 따라 돌아왔던 것도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인권헌법 2조 그 성적 지향을 한 차별금지도 그때 그게 투쟁을 해갖고 쟁취해낸 조항이 아니거든요. 국제인권규범이 그냥 법체계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막 이제 말하자면 그 의미 이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방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은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는 거지 우리의 권리를 증진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증진을 시키는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성과로 얻어낸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보기에도 이제 제2호구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우리를 보장하는 거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폐지를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사회의 심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겪어가야 된다. 즉 동성애에 반대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토론이 시작돼야 되고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그 성과가 맺어져야지 우리 뭐 판사나 정치인들한테만 우리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 교수님 또 보완 설명 좀 해주시죠.
대법원까지 가는 게 뭐 이렇게 또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법의 환상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법 체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민주 시민들의 이제 역량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사법부가 내지는 우리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뭐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우리의 의견들을 내지는 정말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잘 반영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개헌이라는 논의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이제 국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소환이라든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남용의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장치들은 또 한편으로서는 어쨌든 7천 명이셨나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근데 문제는 인권의 문제는 나치즘에서도 봤던 것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런 법률이 정말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에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민주주의 자체가 또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뭐 남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련 공무원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법 왜곡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전에 박근혜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 위한 그 이면에는 또한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가만히 있거나 하지 않고 함께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사실은 인권센터에 있는 인권보호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권보호관이 이런 되도록 되는 이런 어쨌든 그 기회로 삼는 아까 어른께서 말씀하셨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받겠습니다. 네. 예, 그 옆에 계신 분. 그 줄이 아주 좋은 줄이네요. 예.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떨려서 못 하거든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천천히 할게요. 저는 그 부여 지역의 학부모이고요. 평소에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저는 왜 충남권에서 이 폐지 논란이 생겼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충남권에서 왜 이 폐지에 대한 이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네. 아니 뭐 물 한 잔 마시고 하시고요. 네. 그 처음에 그 성평등이라는 그 언어 때문에 이게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충남 지역에서 그 성평등이라는 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단체에서 그 성평등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분들이 좀 더 이게 활동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인권 조례 폐지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다 이제 그 얘기죠. 예. 처음에 그 양성평등 그 부분에서는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알거든요. 네. 그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평등 그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그분들의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인권 조례 폐지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 박병섭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인권 감수성의 부족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성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충남권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에 대한 감수성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답변할 사항이 있나요 혹시? 저희 이야기를 그냥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제 이야기도 이 부분 오늘 토론회에 예. 관련이 되는지. 예, 관련이 되죠. 예. 성평등은 네. 예. 네, 또 예, 성평등 그렇죠. 예. 젠더라는 용어를 쓰니까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성평등을 대한 그 말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지 부분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야 되나. 예. 그것도 답변을 그러면 구할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네, 가능하다면. 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전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유럽 대부분 나라, 미국,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경우 동성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동성 혼인 합법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께 질문하듯이 낚시법을 던졌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할 수도 있는데 뭐 적당히 잘 피해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소위 선진국에서는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동성 혼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결과로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는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이고 출생률도 다른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어떤 법이라는 것도 일리 사회의 이 규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인권조례 문제는 아마 이 폐지하려는 쪽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동성애 찬반 논정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고 인권조례 폐지에 국한돼서는 이건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이런 틀에서 얘기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논의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금지에 관한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걸 확실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전술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충남 지역에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치 않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견해 차이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성평등 말하면 어쨌든 이성 간의 평등을 이제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대립적인 거를 이야기하지만 예, 성평등하면 양성 외에 예, 동성까지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해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카메라맨도 질문을 하고 네. 손 들으셨습니다. 저는 홍성 YMC에서 정재영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정재영 사무총장이고요. 지킴이단도 이번에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교회 쪽 사람으로서 좀 결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지금 폐지를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라고 교회를 정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교리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이번에 그 새로 박사 논문을 쓰신 거 보니까
한국 대형교회와 반공주의의 그 연관관계를 펼친 사회학, 종교사회학 논문도 있을 정도로 그 박정희 때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체력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미 교회는. 그거는 그 교회들은 교회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기독교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교회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정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지난 정당의 그 소속과 같이 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좀 봐지고, 그래서 오히려 교리적으로나 어떤 예수의 그 가르침과의 그 결이 다른 이 교회의 행태를 논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소비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냥 제 생각. 네, 의견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저희가 전국 광역지자체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협의회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입장문에 언론에도 보도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저희도 담았고요. 네, 분명히 이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맞는 현상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예. 예, 우리 홍성 YMCA 이 사무총장님 네. 맞으신가요? 네. 홍성 YMCA 앞으로 시민운동의 앞날이 밝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뭐 의견 주시죠. 예. 뭐 이거 너무 이게 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라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나요? 예. 예. 네, 저는 아산 미주노동자센터에서 우상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 인권조례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이제 28일 날 그 인권조례 아산 인권조례 다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충분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질문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각 전국적으로 정말 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밑바닥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싸워왔고 또 희생을 통해서 지금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라든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를 끌고 왔던 이들이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 또 인권단체들이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주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임금체불이나 폭행, 산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면서 싸워왔습니다만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실 마땅히 고민을 하고 또 운동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권조례의 문제가 정말 그 김경석 교수님 말씀처럼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은 헌법에 써 있는 것이고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차별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더니 동성애를 주장한다라고 공격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별은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하면서 오히려 이런 차별의 어떤 차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을 두어왔던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그 인권운동 진영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에 저항할 수 있고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운동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서 지금의 인권조례 관련된 이 사안들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지금도 물론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만 여러 경우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적 과제로서 이 차별을 막기 위한 싸움 우리 다시 한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산시, 아산시에서 정말 대활약을 하고 계시는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장이시면서 또 아산시 인권위원이고 또 충남도의 또 인권위원이십니다. 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삼열 센터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번 인권조례 폐지가 우리 시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한번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인권운동이 제대로 이 차별의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하는 뼈아픈 자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현장을 돌아보면 뭐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뭐 성소수자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죠. 아까 우리 김혜영 대표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권 규범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각 조직이나 기구나 단체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내 자신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것이 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것을 일깨워주는 각성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거의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딱 10분 남겨놓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사실 오늘 좀 기독교 단체에서도 오셔서 자기들의 주장도 좀 해주시기를 마음속에는 기대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오라고는 안 했지만, 그랬는데 참석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